저는 전주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지만 태어난 곳은 전남 순천입니다. 그래서 전라선을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전북 임실이기 때문에 임실과 전주 그리고 전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강현옥 지사와 함께 새만금이 90년대 처음 출발할 때부터 91년 착공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강현옥 지사님이 두 번째 지사님을 할 때는 중국의 인민일보와 함께 그 새만금의 투자 유치 등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제가 우리 한명규 사장님이 소개한 대로 기자지만 창업을 제가 7번 해가지고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금메달을 받고 있습니다. 2등은 선배님들인데 이름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공동 2등인데 4번 하신 분이 2분 계시고 제가 7번을 창업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난의 행군, 특히 여기 일반 기업을 창업하신 분들이 많지만 미디어 창업은 사실상 고난의 행군이거든요. 기자들 말 잘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 기자들을 모시고 창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7번 해봤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제가 지금 54년생으로 말띠로 지금 67세인데 최근에 또 창업을 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업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프론티어 정신이 전라북도인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목을 말씀드리는, 전라북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21세기는 동아시아 시대다. 우리가 차량을 보면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이 있는데 그동안의 유라시아 대륙은 후륜구동이었어요. 특히 유럽, 그리고 유럽을 뒤에서 백업하는 미국에 의해서 유라시아 대륙이 굴러갔다면 이제는 한중일, 유라시아 대륙의 극동, 그 동쪽 끝에 있는 한중일에 의해서 굴러가는 전륜구동의 시대로 됐다. 바로 이 한중일의 이 삼국이 앞으로 중요하고, 특히 20세기까지 세계 경제는 지중해 경제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21세기에는 황해 경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도 황해 경제권과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그 황해 경제권의 협력을 위해서 진정하게 황해 경제권에 과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400년, 약 1500년 가까운 전에 전라북도 그 부안 근처에 있는 동진강에서 백강전쟁이라는 한중일 최초의 국제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1500년 동안 서로 친할 때는 친하지만 갈등 구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웃 중국 또 이웃 일본은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황인종이고 또 유교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180도 다른 나라들이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한테 중국한테 당하는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한중일 3국의 갈등과 협력 전진 기지로 이제 새만금이 부상하고 있다. 아니 뭐 새만금 그 2000년 들어서 매립 끝났을 때부터 새만금이 부상은 했죠.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중일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고 미중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고 또 한일 한중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는 이 상황에서 보면 그 국제 정세의 큰 흐름은 황해 경제권의 새만금이 한중일 3국, 나아가 전 세계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부분을 진출하는 전진기지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새만금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뭐 태양광,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도 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농업, 또 혁신도시에는 우리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 있는 박사들의 논문만 데이터화해도 저는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판소리, 국악, 그야말로 송 지사님이나 그 전전전 지사님들이 전부 다 이 한국의 대표, 한국을 대표하는 한 스타일을 주장하셨는데 바로 K컬처의 원형을 전라북도가 갖고 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분명히 동아시아 시대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륜구동의 시대예요. 한중일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세기에는 유럽의 시대였죠. 당시 유럽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인도 애들은 개 돼지만 또 못하다.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하다. 근데 19세기에서 약 한 5, 600년 전에 12, 13세기만 해도 인도에 속담이 있었어요. 영국 애들은 너무 지저분하다. 밥 먹을 때 그릇이 없어가지고 나뭇잎이랄지 이 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죠. 그 19세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20세기 들어서 미국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지금 단계에 와 있죠. 한국은 그야말로 아까 황해 경제권의 중심인데 알다시피 일본이라는 해양국가, 탈아입구죠.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시아를 떠나가지고 구주로 들어간다. 서양으로 가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인데 바로 해양 세력의 대표인 일본과 그리고 대륙 세력의 그 중국의 사이에 딱 낀 한국, 그 한국이 이 유라시아 대륙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 할 게 아니고 이 동아시아로 인구와 기술 자금이 몰려듭니다. 전 세계 인구가 2020년 10월에 77억 명인데 아시아가 46명입니다. 중국이 14억이고 한국이 북한까지 합치면 한 8천만, 그러니까 일본이 한 1억 한 3천만 명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까지 합치면 동아시아에 베트남이 또 한 1억 명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아시아 쪽에 인구도 몰리지만 돈도 몰린다. 여기에 구체화는 안 했지만 2020년 말로 해가지고 세계 외환보유고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국력 그리고 그 나라의 돈을 얼마나 많은지를 가리키는데 1등이 중국입니다. 그 3조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2등이 일본 1조 4천억. 그 다음에 3등이 스위스, 좀 독특하죠. 1조쯤 됩니다. 1조. 그래서 세 나라를 합치면 약 한 6조. 그리고 나머지 4등, 5등, 6등, 7등, 8등. 한국이 9등입니다. 4,200억. 거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에서 동아시아가 아닌 나라가 있어요. 동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고 스위스는 유럽이죠. 그 다음 4등이 저깁니다. 러시아. 5,8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5등이 인도인데 거기도 한 5,400억. 그 나머지는 어딘지 아세요? 대만, 홍콩, 그리고 8등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4,300억. 한국이 4,200억으로 그 9등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9등까지를 다 합쳐서 동아시아, 한국, 타이완, 홍콩, 그리고 일본, 중국을 합치면 한 60%가 됩니다. 굉장히 하여간 돈과 사람이 집중이 돼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기술도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새만금이 그 전전지사님 때처럼 그 중동을 간다거나 뭐 미국을 쫓아다니고 또 뭐 중남미를 쫓아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한중일 협력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와 있다. 왜? 지금 홍콩이 변화하면서 홍콩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전부 철수를 합니다. 철수할 때는 두 곳밖에 없어요. 싱가포르와 한국의 서울입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금융은 일부 가겠지만 나머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던 세계 유수의 언론사의 아시아 총본부가 전부 서울로 옵니다. 서울입니다. 미디어가 순발력이 있잖아요. 그죠? 눈치가 빠르고. 근데 세계적인 미디어의 아시아 본부가 전부 서울로 오고 있어요. 저희 그 경복궁 앞에 있는 이마빌딩 저희 건물에도 CNN이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뭐 새만금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데 변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믿거나 말거나 뭐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 변화하는 이 물결에 여기 계신 전라북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전북을 위해서 뛰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로 말하자면 한강이고 여기로 말하자면 만경강, 동진강에 업으로 살 거냐 아니면 겨우 그냥 조금 저기 고군산 열도로 조금 가서 뭐 이렇게 조기 잡고 하는 그 황해 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이 황해를 밖으로 나가서 이 태평양 연안을 하는 그 선장으로 살 거냐 하는 걸 결정해야 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논리의 근거는 한중일로 포커싱을 하는 근거는 바로 1400년 전에 백강전쟁이라고. 이 백강전쟁은 한중일 삼국의 최초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제는 660년에 그 백마강 사비성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의자왕과 신하들이 저 인질로 당나라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뒤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계암사 부근의 우금삼성이라는 곳이 주류성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근거로 해서 663년에까지 백제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때 663년에 그 백제 부흥을 위해서 온 백제 부흥군 복신장군과 일본에 있던 왕자 부여풍이라고 하는데 부여풍과 또 부여풍을 대장으로 해서 지원군이 올 때 그때 부장이 아베입니다. 아베 총리의 저거예요. 친척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부장으로 와가지고 나당연합군하고 동진강 입구에서 그 해상 전쟁을 합니다. 이거는 엄연히 일본 서기에는 백강촌 또는 백총강 전쟁이라고 나와 있고 중국 사서에도 백강구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고향 전라북도 동진강 입구의 우금산성 여기에 바로 한중일이 첫 번째로 국제전쟁을 벌였던 근원지고 따라서 이 갈등을 잘 치유하면 한중일이 바로 동진강 입구에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 동진강을 끼고 있는 새만금에서 뭔가 큰 일을 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배님들과 함께 제가 이 우금산성을 가봤어요. 천혜의 요소더라고. 아니 동진강인데 우리 여기 계신 오피니언 리더께서도 외국 가시면 지명 잘 외우기 어렵잖아요. 왜 백강이 됐냐? 가보시면 동진강 입구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서 보면 그 우금산성 위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근데 멀리서 보면 회색인데 흰 바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진강이라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당나라하고 왜군이 왔을 때
멀리서 보니까 이게 하얀 바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백강, 일본 말로는 히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 백강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 한중일의 지금 오늘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패퇴한 일본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권이 바뀝니다. 그 나당 연합군한테 패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은 이 저기 어디야 대마도 이쪽 이 중국과 한국 쪽으로 해안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절치부심, 신라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신라를 미워한 게 오늘까지 지속이 돼서 아베가 한국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또 일본은 그날 이후로 중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서기로 근무했던 절강성에 가면 일본 왜구들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이 절강성에 있는 시진핑 주석이 서기로 근무했던 절강성 서기 시절에 근무했던 그 절강성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중국에서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백강 전쟁에서부터 오늘의 한중일 갈등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부터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면, 바로 전라북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트럼프에 의해서 바이든 역시도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은 아주 뭐랄까요, 아주 이상야릇해졌죠. 어떻게 가야 될지 스탠스 잡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 백강 전투의 이 역사적인 의미를 잘 분석하면 오늘의 한중일 갈등과 미국과의 외교 전략의 하나의 그 원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치유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강 전쟁의 주 무대였던 우리 새만금, 여기가 한중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새만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흔히들 제가 요새 종교 사상을 공부를 해보면 우리 지구는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땅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지수화풍 아실 거예요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그 중에서도 풍수화, 땅을 빼고 풍수화. 한국은 신바람의 나라입니다. 바람의 나라. 중국은 물의 나라입니다. 중국은 황하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왕권이 바뀌어 왔습니다. 치수의 나라죠. 일본은 불의 나라입니다. 화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불같은 침략을 자기들의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한중일의 이 원형의 특성이 풍수하다. 또 이 원형의 특성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태어나신 한양대 명예교수, 작년에 돌아가셨죠, 김용훈 교수님이 아까 우리 부안의 백강 전쟁터를 근거로 이 풍수화라는 책을 또 쓰신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과 불을 옮기는 것은 바람입니다. 우리가 백강 전쟁에서 진 것도 바람 때문에 졌어요. 일본 왜군은 한국의 지리에 생소해가지고 허둥지둥 할 때 당나라는 수나라 때부터 한국하고 오랜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한 화공을 해가지고 일본 외의 전함 400척이 화공정, 바람을 통한 화공전에 완전히 소실이 돼가지고 불길이 하늘을 치솟고 피가 바닷물에 가득 찼다고 일본 서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이 일본과 중국이, 지금 중국도 제가 중국을 한 30년 다녔는데, 제가 문화일보 경제부장을 하던 92년부터 중국을 다녔으니까 이제 벌써 30년이 다 돼가죠. 내년 8월 24일이 한중수교 30주년인데 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은 이유는 중국은 땅이 자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업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땅을 사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임차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땅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새만금에 대해서도 사드 전에는 저도 많은 기업가들을 데리고 와서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어요. 이제 사드 이후에는 많이 됐지만 앞으로 이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이 넓은 광활한, 이 중국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인천의 송도는 너무 작고 이 새만금 정도가 한중일 삼국의 협력 기지를 만들기에 딱 좋다. 그 평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스케일도 맞고, 또 일본도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농산물은 전 세계 시장에서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도 새만금 같은 이런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이 미중 갈등, 특히 홍콩, 신장 이구르, 티베트 같은 그 소수민족 지역과 이 홍콩 같은 글로벌 산업금융도시와의 갈등 때문에 그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또 전 세계 지탄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가는 세계 기업들이 전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장사는 중국에 해야 되니까. 중국이 아니면서 중국 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 한국이죠. 한국이죠. 뭐 카페리로 가도 뭐 오늘 저녁에 군산항에서 수산물을 실으면 내일 새벽에는 청도항이나 엔타이항이나 웨이항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얘기보다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AI 빅데이터 같은 걸 결합시키고, 또 전라북도 사람들이 다소 좋게 말하면 좀 선비적이고 양반적이어서 교육 열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 그 기지도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새만금을 키워서 한중일 협력 기지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이 삼국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라고 하면 지금 뭐 유교식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유교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공자도 그렇고 도교를 한 노장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사는 하나님한테만 드리라고 돼 있어요. 조상한테 드리라는 얘기가 원래 오리지널 유교 경제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유교는 원리주의야. 그냥 강경 원리주의야. 원칙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유교는 결국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중국보다도 센 원리주의가 됐어요. 중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은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 유교가 관광자원이고 돈을 버는 수단이고, 공자와 노자가 그 어찌됐든 한국처럼 그런 강한 그 학문적인 집단의식을 심어주는 분이 아니고 돈을 버는 하나의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그래서 상당히 실사구시적인 해석을 하고 실속중시하는. 일본은 더 무시무시해요. 일본의 유교는 한국처럼 뭐 인이 애지신 이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승자가 대세다. 승자가 정이다. 일본의 유교의 특징은 승자 대세론입니다. 승자 대세론.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기 무슨 이왕 이의 그런 뭐 이 논쟁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승자 대세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도 그렇지만 스가도 일찌감치 가서 바이든한테 아부하잖아요. 왜? 승자니까. 한국 같았으면 뭐 진주만 전쟁 때 싸웠던 미국과의 옛날 원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아부할 필요가 없냐, 뭐 있냐는 그런 말을 하는 미디어도 많을 테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승자 대세론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새로운 교류 30년 잘한 점도 있지만 저는 중국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렸어요. 중국 공부를 꽤 많이 해서 중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제 36년을 지낸 일본이지만 오늘의 일본이 어떤지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스위스
저희 둘째 딸이 스위스로 시집을 갔는데 저희 그 안 싸둔 바깥 싸둔이 그 한국에 와서 한 얘기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배짱이 좋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위스 사람들은 독일어 공부도 하고 이태리어 공부도 하고 프랑스어 공부도 하고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 보니까 별로 없더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 가지고 30분 1시간 떠들으라고 그러면 떠들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맹점이다. 그래서 원형의 본류인 우리 동진강을 둔 백강을 둔 우리 전라북도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앞으로 중국과 일본을 더 연구하자. 특히 연구해야 될 이유는 동남아시아를 가보십시오. 동남아시아에 가도 한중일입니다. 그 기업은. 필리핀의 10대 재벌 가운데 8명이 화교 재벌이에요. 한 명은 필리핀 사람, 한 명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왜 스페인? 필리핀 헌법에 스페인과 필리핀 사람만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을 소유 못하는 화교들이 땅을 빌려서 10대 재벌 가운데 8명이 필리핀을 끌어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화교 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베트남만 그 남만족 7종 7금의 남만족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만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좋은 외교 파트너라고 저는 감히 그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한중일 갈등을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 하늘의 자손이라고 후회라고 하잖아요. 일본도 천황의 자손이라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천주교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전도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신부님들이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럼 우리 시골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새벽에 조항물 떠놓고 하늘에 빌었잖아요. 우리 당군의 천부경 같은 걸 봐도 천지인 상극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공존했잖아요. 또 전라북도에서 그 태동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문으로까지 발전해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동학도 인내천 천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독교 전파가 한국의 단군 사상, 천지인, 인내천 사상 때문에 가장 저항 없이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이 바로 하늘을 숨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제가 천부경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부경 얘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전라북도는 바로 우리 순창의 해문산과 우리 모악산은 전라북도에 있는 산인데 아시다시피 이 도교나 선교의 요람이잖아요. 그죠? 요람이잖아요. 저 증산도라고 요새 상당히 아시잖아요. 증산도, 강정산. 거기도 모악산. 모악산이요. 주로 계룡산이 뭐랄까요? 주로 단악 이런 수련의 장이라면 한국의 이 선을 기반으로 한 유불선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모악산이 그 성지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세계가 무슨 로고스에 기반을 하고 이성과 지성을 둔 서양의 시대도 아니고 아시아 동양의 감성과 영성의 시대인데 감성 영성하면 또 전라북도가 빠지지 않잖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지성과 이성의 시대에 뜨는
조금 뭐 2차 산업, 3차 산업에 소홀했지만 4차 산업의 시대는 감성과 영성이 통한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야성만 기울인다면 전라북도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보면은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 농민과 민초들의 나라잖아요. 그죠? 나라가 어려울 때 다 그랬어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황의 나라예요. 천황의 나라. 일본은 뭐냐? 왕도 민초도 아니고 무사 사무라이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계급, 이 동력 계급이 달라요. 이것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공산당 체제잖아요. 공산당 체제는 지금 황제 체제입니다. 시진핑 황제잖아요. 시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천황의 나라예요. 아베가 막 어쩌고 저쩌고 실질적인 힘은 갖고 있지만 천황 앞에 가면 꼼짝없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자기들이 아까 백광전투에서 지고 나서 가서 한 게 그 쿠데타 이후에 자기 나라의 민족을 그동안에는 백제봉국과 백제분국으로 하다가 이제는 일본을 이제 더 이상 백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본 특유의 일본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한 게 이제 그게 천황의 후손. 그리고 그거 보고 팔괭일우. 팔괭이라는 건 전 세계가 하나의 우주. 일본이 식민지 전쟁을 일으킨 대동아 공영권도 팔괭일우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 나라는 이웃 사촌이지만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한국은 침략을 하면 침략에 대항해서 싸운 나라였고 중국은 이렇게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싸우지만 일본은 백광전쟁 이후로 정복, 침략을 안 하면 일본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1500년 왔기 때문에 그 DNA가 아베 때도 바뀌지 않았고 아베 때 가장 극렬하게 표출이 됐지만 스가 때도 바뀌는 척해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걸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좀 가벼운 얘기로 새만금이 K바이오와 K컬처의 원형이라고 한 얘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전라북도 분들이 아니고 제가 만난 일본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는 저는 요새 K 스피리추얼리티라는 K 영성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종교가 성행한 나라죠. 서양의 기독교, 천주교, 동양의 불교, 유교가 무리 없이 안착해가지고 서로 종교 전쟁 없이 잘 가는 나라인데 저는 이제 요새 제가 K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단군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오랜 민족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들이 기독교, 천주교와 유교, 불교를 뛰어넘는 그 오랜 역사와 스피리추얼리티를 갖고 있겠다. 그리고 이미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보셨지만 기존 종교가 코로나19 사태에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 얘기가 이제 종교의 시대는 갔다. 특히 교회 예배의 시대는 갔다. 기복주의 중심의 한국 종교, 또 미국의 강성 원리주의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는 종말을 구할 거다. 지금 이제 교육도 자가 교육이잖아요. 학교 교육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안 보내고 우리나라도 이제 집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저는 이 K 영성이 마지막 종착역인데 그 전에 보면 한강의 기적 K 이코노미, 그리고 대장금 같은 K 드라마, 그리고 우리 싸이, BTS 같은 K-팝. 특히 제가 싸이가 강남스타일 할 때 중국 광서성 그 좌족 자치주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싸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하나로 중국 사람들 마음을. 그 다음에 이제 K 드라마, K 시네마 같은 것이 다시 나오고 있죠. 이 두 번째 K 드라마 이제 기생충, 이번에 미나리 같은 이제 드라마에 가까운 시네마죠. 그리고 이제 좀 뭐 실패했다는 얘기도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나오지만 어찌됐든 K 바이오 방역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K 바이오 방역을 밖에서 그렇게 씹어 제끼던 국민의힘의 오 시장도 오늘 대통령하고 오찬을 하고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백신 확보를 한국 스타일로 하는지 이제는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됐다. 김호란 씨라는 사람을 왜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에 그 백신 기획관, 바이러스를 전담하는 기획관으로 임명했는지 알게 됐겠다. 이런 거는 백신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술 전략을 노출할 수는 없죠. 노출할 수 없죠. 그런 점에 아마 정부의,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편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 정부, 청와대의 고충도 있으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또 지난 10년 집권했을 때도 또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 공격을 많이 했지만 저는 정부와 청와대는 항상 그 애로사항을 갖고 움직이고 미일중로라는 세계의 가장 강한 호랑이 4마리하고 싸우고 있는 이력편주기 때문에 말 못할 고충이 많을 거다. 미국은 뭐 그야말로 영국과 함께 이제 백신 헤게모니를 쥐고서 세계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전라북도 농업은 많이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 착안한 점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조선시대가 아까 성리학 면에서 보면 대실패지만 유교 원리주의는 대실패고 대한민국이 개국을 안 하고 개화를 안 하고 혁신을 안 한 거에서는 대실패지만 어찌됐든 이 조선시대 어휘들은 대부분 전주 사람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맡기기 때문에 전주이시에요. 그래서 조선이 멸망하고 어휘들의 상당수가 전부 전라북도로 내려와서 한약방을 했어요. 제가 잘 아는 그 전북대 모 교수님, 서예로 유명하신 교수님의 집안이 부안에 정착한 어휘의 조선 어휘의 집안이에요. 그 어휘의 집안은 단순히 농사 짓고 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홍삼은 주로 이 열을 돋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열을 내려주는 거. 그러니까 태음인은 홍삼을 해야 되지만 그분 말씀은 태양인은 홍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뭘 하냐? 조선 어휘의 선조의 처방에 따르면 숙주황. 숙주황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읍 이쪽으로 그래서 실은 그 사드 전에는 이 숙주황을 가지고 원광대학교하고 함께해서 중국에 수출도 해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이런 거를 전라북도 사람들은 안 믿지만 중국의 사업가들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같이 하자. 소개시켜달라. 금산 홍삼보다는 진한 홍삼이 더 좋다. 왜? 금산보다는 진한 고원이 훨씬 풍광이 좋기 때문에 그 홍삼의 스토리가 너무 좋다. 진한 고원에. 그게 중국 사람들의 얘기예요. 또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모르는 전라북도의 자긍심. 그게 저는 조선의 어휘와 전북 농업에 있다. 특히 명나라 때는 세 번째 황제의 부인이 그 조선 여자였어요. 그래서 명나라 황실과 청나라 때까지는 이 쌀이랄지 식품을 되게 여자분들이 되잖아요. 그죠? 황후들이 그 황실의 식사는 대부분 그 주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그런 어떤 모든 음식 비법들이 명나라에 가서 이거는 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계신 선배들이나 또 교수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이 얘기는 중국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훨씬 한국보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명나라 때 역사책을 보니까 바로 조선시대 어휘들이 만든 여러 가지 약재와 고급 식사가 중국 황실에서 최고였다. 그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지, 스토리텔링도 없이 그냥 뭐 새만금 넓은 뭐 김제평야의 쌀이고 이렇게. 한국사를 가져다가 하북성 끝쪽에서 20kg 한 포를 갖다가 8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까지 받는 조선족 동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는 이 바이오 그 굉장히 그 스토리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주 방송이 또 그 스토리를 텔링을 잘하는 우리 사장님과 여기에 아까 그 원장님 유진수 원장님 이런 분들이 전라북도의 잠자는 스토리를 깨워서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기관과 농업기관에 소재하는 박사들의 연구 논문을 근거 자료로 해서 뭔가 제대로 된 그 농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판소리 국악은 우리 전라북도 분들을 뭐 별로 뭐 이렇게 시큰둥하잖아요.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은 제가 전주에 데리고 오면 전부 판소리예요. 송하진 도지사님이 전주시장이실 때도 한병루에 중국 CCTV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언론사 간부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두 마디를 했어요. 판소리 들은 추억이 있고 시장이 판소리를 직접 불러줘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번에 도지사 됐다던데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점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BTS의 그 고향은 사실상 전주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전부 전주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인데 방씨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BTS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영향력으로 보면 우리 그 5대 그룹 삼성, 현대, 차, SK, LG, 포스코하고 동급이라고 보는. 삼성 빼놓고 현대차, SK, LG는 중국 가면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기업 사이즈로 보면. 근데 BTS도 끼워줘. 사드 직전 제가 손해를 좀 본 게 있는데 사드가 터지기 한 달 전에 송중기를 상해에 있는 어느 기업의 그 행사에 갖고 데리고 가는데 당일날 아침 갔다가 저녁 비행기로 전세기로 돌아오는데 전세기 띄워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이런 예술혼,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지겹도록 들었던 판소리 국악을 잘 가공하고 현대식으로 퓨전화하고 또 BTS가 갖고 있는 전북의 그 예술혼 DNA를 잘 가공하고 조선 어이 때부터 내려온 스토리 있는 전라북도의 농업을 해야지 그냥 쌀 수출하고 뭐 달걀 수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달걀도 하나에 10,000원짜리. 저보고 거짓말한다고 하실 거 아니야. 달걀 하나에 10,000원짜리. 그래야 중국에서 팔립니다. 그래야 일본에서 팔려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CEO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로 그 주축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한명규 사장님하고 아까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5월부터 이제 주 5일 근무에서 4일 근무를 줄이고 하루는 전주로 사업하러 내려오겠다. 근데 다른 거 안 해요. 전주 혁신도시에 사무실 얻어놓고 바이오 농업 박사들하고 토론하면서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옆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그 청주분인데 2000년에 바이오 창업에서 다 웃었어요. 그분 바이오 전혀 바이오자도 모릅니다. 대우 건설 출신이고요. 대우로 비서실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앞으로 바이오가 뜬다는 거를 알고 그때부터 자기 돈 다 팔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죠. 희망을 가져야 돼요. 또 전라북도도 특히 요즘에는 그
하림도 지금 1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IT,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대칭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테헤란로와 판교밸리에 전북 기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출향 인사들하고 여기 계신 전북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그 협업을 한다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DNA 그리고 자원을 스토리와 ABC를 입힌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전라북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현옥 지사님이 계실 때부터 새만금에 중국 기업 투자 유치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아직도 안 움직이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공무원 감히 방송에서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전주에서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뭐 이렇게 나쁜 소리 들은 적도 없고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또 저희 계열사도 전주 영상진흥원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쿠킹하다가 저 서울로 올리는 것도 하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가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도 그거예요. 결국은 새만금이 한중일의 비빔밥의 천국이 돼야 된다. 기술과 역사와 정신과 영혼이 그래야만이 한중일이 합쳐야 돼요. 스위스, 스위스 말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한중일보다 더 많이 싸웠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도 다 원형을 파악을 해서 극복을 해서 이유라는 하나의 탄생체를 했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신바람의 나라, 이 바람이 물과 불, 풍수화를 하나로 아우르는데 그 중심은 백강이 있고 동진강이 있는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돼야 된다. 아까도 판소리 오면 중국 관광객들, 언론인들은 무조건 전주에 오면 판소리를 듣겠다고 해요, 저한테. 우리 전주 사람들은 안 그러고 서울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은 일부만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전부 판소리를.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 서울, 대구, 부산 사람보다는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걸 갖고 있는 전라북도가 그걸 가공해서 서울에 가서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중국, 일본으로 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 특히 전주 여자들이 세잖아요. 전주 여자들이 세더라고. 저는 누님이 세 분, 바로 밑에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이남 사녀의 집안이고 저희 아버님이 철도 공무원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집은 아버님은 이제 술을 좋아하셨고 그런데 어머니와 누나들이 집안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 강한 정신력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무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이 67세지만 앞으로도 또 80세까지 창업할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고 바로 여기 계시는 이렇게 여성 기업인들이 앞으로 여기 계신 남성 기업인들을 좀 채찍질해 가면서 전주의 혼, 전북의 혼을 하십시오. 그래서 선비 정신보다는 들이대는 정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전주에서 대학을 만들면 DID 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하버드생들이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은 하버드가 아니고 DID 대학이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문헌에서 찾은 거예요. DID 대학은 뭐냐? Do it done. 한국말로는 들이대. 그래서 전북의 혼과 전주의 혼이 살려면 30대, 40대, 50대 기업가들과 옵션리들이 이제 들이대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곽신데 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별명이 각시입니다. 각시. 오자가 빠졌어요. 왜냐면 너무 얌전해가지고 전주 닮아가지고 순천도 전라남도에 있으면 비교하기 얌전한 데거든요. 남자가 노래도 음악이 수미양 가까운데 노래도 불러.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음치지만 저 성을 곽시에서 각시에서 곡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 노래 연습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의 애창곡이 뭔지 아세요? 저의 애창곡 Love of my life.
레이디오 가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 사람들은 역대 대통령도 이야기해서 전주 출신 관료들을 써가지고 한 번도 크게 말썽 일으킨 적이 없었다. 이제는 그 틀을 빼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바이오와 예술이라는 지금 21세기 가장 최고의 콘텐츠의 스토리를 입히면 저는 전라북도가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황해 경제권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